1987년 1월 15일 새벽 3시, 도쿄에 역대급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세상이 하얗게 잠든 사이 한 대의 검은 벤츠가 조용히 외곽 고아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인은 두꺼운 코트로 얼굴을 가린 채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바구니를 문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 순간 바람에 날린 눈송이가 바구니 위로 떨어지면서 마치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구니를 열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명품 브랜드의 최고급 캐시미어 담요에 쌓여 있었고, 아기 옷 역시 수백만 원짜리 명품이 어떤 신분증명서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담요 한쪽 모서리에 작은 금실로 수노인 T라는 이니셜 뿐이었는데, 이 작은 글자가 훗날 일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의 열쇠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고아원장 야마다가 문을 열었을 때 18년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고급인데 신부는 완전히 감춰진 아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이 아기가 전혀 울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이미 받아들인 것처럼 조용히 눈만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 작은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기에게 유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지만 성은 없었습니다. 호적에도 올라가지 않은 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는데, 하지만 야마다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 뒤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복잡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매주 같은 요일, 정확히 새벽 3시에 고아원 앞에 검은 차가 나타나 몇 분간 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는데, 야마다는 몇 번 확인해 보려 했지만 차는 항상 너무 빨리 사라졌고 번호판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가 멀리서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이는 고아원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다른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아이들이 울고 떠들 때도 혼자 조용히 그림책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는데, 야마다는 종종 유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질문할 것이고,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이 주변에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끔씩 고급 과일이나 장난감들이 익명으로 배달되었고, 유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최고급 병원의 의사가 직접 왕진을 와서 치료해주고 갔습니다. 야마다가 비용을 묻자 이미 모든 것이 처리되었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유이가 3살이 되던 해 봄, 갑작스럽게 입양 신청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부부였는데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아내는 유이를 보는 순간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입양 절차였습니다. 보통 몇 달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 단 일주일 만에 완료되었고, 서류도 완벽했으며 심지어 법정 대리인까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마다가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부에게 매월 일반인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의 양육비가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이를 데리러 온 그날, 고급 외제차가 고아원 앞에 섰고, 아내가 유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무언가, 마치 거대한 사명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마다는 유이가 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는데, 분명히 더 나은 환경이겠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또 다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은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대저택 이후로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집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창문에는 특수 필름이 붙어 있어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고, 정원은 3m 높이의 담장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으며, 집 곳곳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양아버지 다나카는 대부분 출장 중이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토쿠가와 그룹에서 30년간 일하며 창업주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룹 내에서도 손꼽히는 충성스러운 간부였던 그는 퇴직 후에도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토쿠가와 가문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양어머니 미사코 역시 과거 토쿠가와 가문에서 일했던 가정부로 특히 막내딸 레이를 어릴 때부터 돌보며 마치 친딸처럼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그녀 곁에서 모든 것을 돌봐왔던 미사코는 레이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이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이는 이런 배경을 전혀 몰랐고, 다만 일상 속에서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매월 정확히 같은 날에 거액의 돈이 익명으로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실이었는데, 그 금액은 일반 가정의 월 수입의 10배가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또한 집 밖으로의 외출은 철저히 제한되었고, 사진을 찍는 것은 절대 금기였으며, 혹시라도 유이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될까 봐 항상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전화가 올 때마다 미사코의 반응이었는데, 마치 중요한 지시를 받는 것처럼 긴장하며 대화했습니다. 유이는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아가씨. 유이는 건강합니다.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유이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이며 왜 자신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매달 받는다는 거액의 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지만 미사코는 절대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고, 유이의 질문에는 항상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유이의 특별함은 더욱 두드러졌는데, 다른 아이들의 교복이 기성품인 반면 유이의 교복은 명품 브랜드에서 특별 제작한 것이었고, 가방과 문구류도 모두 최고급이었습니다. 학부모 참여 행사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항상 검은 승용차가 조용히 데리러 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유이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유이가 어떤 거대한 권력가의 딸일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정치인의 딸이라고 했고, 어떤 아이는 야쿠자의 딸이라고도 했지만, 모든 추측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이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회 수업에서 일본의 대기업들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토쿠가와 그룹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유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쿠가와 그룹은 일본 경제계의 절대 강자로, 창업주 토쿠가와 게니치로는 정계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본 10대 재벌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모두 그룹 경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막내딸 레이는 하버드 대학원 출신으로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유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라는 이름, 분명히 집에서 들어본 이름이었는데, 미사코가 전화할 때 종종 언급하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수업이 끝난 후 유이는 급하게 도서관으로 달려가 토쿠가와 그룹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토쿠가와 레이의 사진을 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었는데, 정확히 어디서인지는 기억할 수 없었지만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토쿠가와 그룹이 뭐예요? 순간 미사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컵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는데, 그 반응이 오히려 유이에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 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유이에게는 그 대답이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과 토쿠가와 그룹, 그리고 레이라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유이의 의문과 반항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가족여행도 가는데, 자신만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철저히 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는 것은 절대 금기였으며, 심지어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어느 날 유이의 절친한 친구 나나가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했을 때 미사코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유이는 미사코 몰래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나나가 집의 호화로움을 보고 놀라며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이는 대답할 수 없었는데, 자신도 정확히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사코에게 들킨 후 처음으로 큰 싸움이 일어났고, 참을 수 없었던 유이가 미사코에게 따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사코가 처음으로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유이야, 내 진짜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야.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미사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는데 유이의 어머니가 일본에서 손꼽히는 권력가의 딸이라는 것. 하지만 유이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라서 그 집안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만약 유이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유이는 자신이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는지, 왜 모든 것이 비밀에 쌓여 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는데 과연 자신의 생모는 누구이며 왜 18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미사코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분이 18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유이에게 양육비를 보내주었다는 것. 그리고 유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항상 궁금해했다는 것. 정말로 유이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미사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토쿠가와 레이야. 그 순간 유이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이름, 일본 최고 재벌의 딸이자 차세대 경영자로 불리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에 며칠간 말을 잃었습니다. 토쿠가와 레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후 유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는데 왜 자신이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왜 모든 것이 비밀에 쌓여 있었는지, 그리고 왜 미사코가 그토록 조심스러워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코는 눈물을 흘리며 18년 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레이가 평범한 남학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 하지만 토쿠가와 가문에서 그 남학생을 강제로 추방시켰다는 것. 그리고 레이가 9개월간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다는 비극적인 사실들을 말해주었습니다. 레이는 유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가문에서의 지위도 개인적인 행복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만은 지키려 했지만 토쿠가와 가문의 철칙상 혼외 자식을 인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이의 존재가 공개된다면 레이는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가문에서도 추방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유이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는데 한 학부모가 유이의 신분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학부모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는데 직업상 의심이 많았던 그는 유이 가족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적상 기록이 불분명하다는 것, 양부모의 직업과 수입에 비해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유이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일로 학교 전체가 술렁였고 결국 교장이 미사코를 불러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광경은 유이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는데 항상 당당하고 품위 있던 미사코가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우리 유이만은 지켜주세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목격한 유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양어머니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고 그 순간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미사코는 급격히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18년간 거대한 비밀을 지키며 살아온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는데 손이 심하게 떨리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사코는 유이를 불러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할 때가 됐어. 상자를 열어보니 유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사진 뒤에는 떨리는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이야, 너는 내 딸이다. 미안해. 상자에는 다른 증거들도 가득했습니다. 유이의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18년간의 상세한 송금 내역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매월 정확히 같은 날짜에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모든 기록에는 토쿠가와 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이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고 토쿠가와 레이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일본 최고 재벌의 딸, 토쿠가와 그룹 부사장, 차세대 경영인이라는 타이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 속의 레이는 차갑고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지만 18년 전 사진 속 젊은 어머니와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이는 자신의 모든 인생이 설명되는 것을 느꼈는데 왜 숨겨져야 했는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왜 미사코가 그토록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사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유이를 걱정하며 18년간 지켜온 사명을 완수한 채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고 유이는 이제 홀로 자신의 운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사코의 장례식을 치른 후 홀로 남은 유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18년간 숨겨진 채 살아온 삶의 마침표를 찍고 생모를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며칠 밤을 새워가며 토쿠가와 레이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단순히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18년간 궁금했던 것들, 왜 자신을 낳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돌아온 답변은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토쿠가와 그룹의 법무팀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는데 허위 사실 유포 중단 및 접촉 금지라는 냉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 토쿠가와 가문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18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은 숨겨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유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바로 언론을 통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방송사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고 얼굴을 가린 채 18년간 숨겨져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저는 토쿠가와 레이의 딸입니다. 18년간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되는 순간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유이는 자신이 얼마나 큰 파란을 일으켰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이의 폭탄 인터뷰는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며 토쿠가와 그룹의 주가는 하루 만에 20% 급락했고 연관 기업들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주식시장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정치계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토쿠가와 가문과 깊은 관련이 있던 정치인들이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연일 일본 최고 재벌가의 충격적 비밀, 18년간 숨겨진 상속녀 같은 제목으로 보도를 쏟아냈고 토쿠가와 그룹 본사 앞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이의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고 심지어 가짜 사진까지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토쿠가와 창업주 게니치로는 격분해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80세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는데 우리 가문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8년간 숨겨온 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이상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엇보다 18년간 억눌러온 모성애가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문의 원로들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레이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8년간 침묵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말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고 며칠 후 일본 전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토쿠가와 레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05년 6월 3일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일본 언론사상 가장 주목받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기자들과 전국에서 몰려든 방송 카메라들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레이가 단상에 올랐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진 가운데 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18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6년 대학교 3학년 때 평범한 남학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 하지만 토쿠가와 가문에서는 그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 아버지가 그 남학생을 강제로 미국으로 추방시켰다는 것을 차례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미 임신 상태였던 레이에게 가문에서는 낙태를 강요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거부했고 그 대가로 9개월간 유럽으로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쫓겨나 스위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도 딸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점이었는데 토쿠가와 가문에서는 혼외 자식의 존재가 알려지면
레이는 훅의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가문에서도 추방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이야, 18년간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 순간 전국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유이 역시 18년간 품고 있던 모든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레이가 유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18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이야, 한 번만 만나도 되겠니?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모녀는 도쿄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8년 만의 재회였는데 레이는 평소에 차갑고 완벽한 모습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지만 유이가 먼저 입을 열었고 그 말은 레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를 진짜로 키워주신 분은 미사코 어머니예요. 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18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유이는 이미 자신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맞아. 너를 진짜로 사랑하고 키워준 사람은 그분이야. 유이는 토쿠가와라는 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어머니의 성을 자랑스럽게 지키기로 했는데 이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유이는 작은 상담실을 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 입양된 아이들, 복잡한 가족 관계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도 않고 그저 유이 상담실이라고만 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12살 소녀였는데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이는 그 아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진짜 가족은 함께 살아온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간 후 유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또 1년 후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레이가 보낸 것이었는데 편지 안에는 작은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실 운영비를 도와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지만 유이는 그 수표를 돌려보냈습니다. 대신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끔 안부는 궁금해요. 몇 달 후 레이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수표가 아닌 그저 안부를 묻는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한 모녀도 완전한 남남도 아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미사코의 기일이 되면 유이는 혼자 성묘를 갑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 이름이 정말 좋아졌어요. 누가 지어줬는지보다 누가 사랑으로 불러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18년간 사랑으로 불러주신 유이라는 이름이 저는 가장 소중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 소리가 마치 미사코의 대답 같았습니다. 유이는 조용히 웃으며 무덤을 떠났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이 버려진 아이가 18년을 거쳐 마침내 자신만의 진짜 이름을 찾은 이야기. 그 이름은 혈연도, 권력도, 돈도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지구촌 사연 스토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